날씨가 좀 다시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문제는 이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야 정치권에서 선거철만 되면은 의뢰의 단골 메뉴로 떠올리는 이슈 중에 하나죠. 또 저희 그 포럼 공부방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상 이미 한 두세 차례 했죠. 지난주 압구정 공부방에서도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이제 재벌 문제를 같이 다뤘고요. 오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문제는 사실 좀 이렇게 미묘하고도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거 때만 되면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모두가 다 재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재벌 때리기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 민주화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20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에 재벌 개혁 문제가, 또는 재벌 문제가 계속적으로 되풀이돼서 반복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욱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가 가속화돼서, 그래서 이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정치권이 민주화된 이후에도 선거 때마다 이 재벌 개혁을 이렇게 떠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벌 문제가 좀 근원적이고 근본적으로 좀 해결되는 기미가 없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야 모두 실제로는 재벌 문제를 진지하게 개혁을 할 의사가 없는 거겠죠.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만 떠들고 선거만 끝나면 그냥 언제 떠들었냐는 식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모든 문제는 좋은 밝은 면과 이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재벌이라는 것이 100% 하얗고 100% 검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재벌 문제가 도마에 올라온 것은 물론 이제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실제로 한국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이 재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든 그런 임계점에 이제 다다랐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중소기업을 넘어서서 일반 자영업자들까지도 재벌의 사업 확장이랄까요? 재벌 오나에 자식이라든지 손주라든지 아니면 친인척에 이르기까지 자영업자들이 하는 그런 업종까지 넘보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 더욱더 지금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여튼 이런 구조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길게 봐서는 50년, 100년 과연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을까, 유지되어 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문제죠. 거기에 대한 보다 더 원천적이고 근원적인 고민을 이렇게 좀 해야만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나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재벌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단지 그냥 정치권에서 말하는 뭘 개혁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걸 너무 떠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벌 문제는 사실 그 재벌 그 자체가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재벌이라는 어떤 그 자본을 거의 독점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 일군의 극소수의 어떤 그 오너 집단들이 이른바 과거 군사정권 때는 정경, 관, 언, 사법, 유착 뭐 이런 구조 속에서 문호발식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세분리기로 해서 이권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키워왔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재벌 문제는, 시장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럼 시장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되냐면은, 첫째는 무엇보다도 그 재벌의 문제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느냐, 저해하느냐로서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재벌 문제를 거론하고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이제 저해한다라는 관점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재벌들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라는 것은 굳이 제가 지금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개혁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뭐 체감적으로나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나 뭐 이런 쪽으로 느껴왔고 또 이렇게 인식되어 온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라도 그 정책적으로 재벌을 규제하려는 여러 가지 틀들이 만들어졌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들이죠. 공정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공정거래는 당연히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를 말하는 거니까, 이제 공정거래에 관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 경제력 집중에 관한 부분들이 있죠. 경제력 집중에 관한 것은 이제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이제 반독점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점금지법 내지는 반독점법과 공정거래법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 이제 공정거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정거래법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이제 그 정책적인 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 세 번째는 하도급 및 가맹점에 관한 정책, 이 세 가지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업 결합 심사, M&A가 과연 이게 적합하냐, 안 하냐, 경쟁을 방해하는 거냐,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거라든지, 경제력 집중의 문제, 이거 이제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방금 이야기하고 말씀드린 그런 재벌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부당 내부 거래 문제, 그러니까 재벌 그룹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를 통해서 시장의 경쟁을 이렇게 저해한다든지 떨어뜨린다든지 하는 그런 거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문제가 생긴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한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거나 하나 사태라든지 이런 횡령 배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담합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단체, 무슨 협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정경련이라든지 이런 사업자 단체들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막는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는 이제 물론 꼭 재벌만이 아니더라도 당사자들 간의 불공정한 그런 행위를 막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는 구조는 갑과 을 사이에 거래 당사자들 간에 힘에 있어서의 우열이 있을 때 불공정 거래가 쉽게 일어나죠. 그런 점에서도 이제 재벌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 기업들이 뭐 가전제품, 뭐 텔레비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제 대리점에다가 물건을 내주죠. 또는 이렇게 이제 그 뭐 대리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 물건을 내주면서 가격을 딱 정해서 주죠. 그래서 그 이하로는 못 팔게 하는 그런 거죠. 원래는 대리점들이 서로 경쟁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을 올리고 공급이 뭐 많이 넘치면 가격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딱 막아버리는데 그런 행위들이죠. 지금은 이제 뭐 조금 많이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경쟁을 촉진하는 것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어떤 그 규제 정책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보호 정책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 불공정 약관, 뭐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뭐 꺾기를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뭐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파트 같은 데 살려고 하는데 그 매매 그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뭐 좀 그 일방적으로 돼 있다든지 보험 같은 것들에 있어서 어떤 그 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무슨 그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돼 있다든지 하는 이렇게 규제하기 위한 것들이고 뭐 부당시나 그러니까 이제 뭐 과대 광고라든지 과장 광고, 허위 광고, 뭐 기만하거나 속이거나 비방하는 광고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방문 다단계 판매 같은 거. 그다음에 할부거래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것들이 이제 전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고. 그다음에 하도급과 가맹점에 관한 것들은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SI 회사, SI 업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업종들에서 이제 하도급이 일반화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 같은 프랜차이즈라든지 체인점 이런 것들 관련된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그런 틀로 되어 있죠.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틀로 되어 있는데 재벌 문제하고 재벌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한국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이제 상호 출자 제한 말하자면 상호 출자를 이렇게 좀 규제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재벌 그룹들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2010년에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민간 재벌 그룹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리에 이제 삼성그룹이 있고 2위가 현대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3위가 SK 있고 뭐 4위가 LG, 롯데, 포스코 이런 순서로 이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그 재벌 그룹들의 경우에는 상호 출자를 이제 규제를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재벌 오너가 아주 극소수의 소액의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고서 다른 투자자들한테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투자를 받은 그 돈으로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죠. 그 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를 만드는데 자기 지분은 거의 안 들이거나 극소수를 넣어놓고 이 만들어 놓은 회사가 이 또 다른 회사의 지분을 또 다른 회사에 출자를 하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돈은 그렇게 거의 안 들이고서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이게 출자한 회사에 대해서 그 소액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재벌 오너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죠. 또 이제 이 회사가 또 다른 회사에 또 출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삥 돌아가지고 이제 원래 출발했던 회사로 다시 되돌아오면은 뭐가 되나요? 이게 이제 순환 출자가 되죠. 순환 출자가 되죠. 상호 출자는 이제 이 순환 출자를 포함해서 이제 같은 계열사 간에 A 계열사하고 B 계열사 간에 서로
상대방 출자를 하는 거죠. 원래 돈은 100이 있는데 100을 A한테 투자를 이제 해놓고 출자를 해놓고 A라는 계열사가 B라는 계열사 할 때 다시 그 중에서 뭐 50을 출자를 해요. 그 다음에 B라는 계열사는 A라는 계열사에 대해서 그 중에 또 30을 다시 이쪽으로 되돌려서 출자를 해요. 실제로는 두 개 합쳐봐야 100밖에 없는데 이쪽에 100이 갖고 50이 갖고 다시 30이 가니까 전체적으로는 180으로 부풀어지죠. 숫자상으로는 부풀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투자자가 잘못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이 기업의 자본에 대해서. 실제로는 10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상호출자를 이렇게 규제하는 건데, 상호출자를 한다는 것도 뭘 말하죠? 문호발식 확장을 말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2010년에 지정된 것이 전부 한 55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3개인가요? 53개인가 55개인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53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8개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민간 쪽으로는 45개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근데 이게 지금, 잠깐만 다시 앞으로 돌아요.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삼성그룹의 경우를 보면은, 계열사가 67개로 돼 있고, 자산 총액이 한 190조 약간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삼성그룹 전체로 자산이.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이제 재벌 그룹이죠. 2010년에 이게 공정위가 조사해서 발표한 수치인데, 넘겨보면, 실제로 삼성그룹의 2010년의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건 삼성그룹이 홈페이지에 실어놓은 자료입니다. 보면은 2010년에 삼성그룹의 자산 총액은 아까 보셨던 190조가 아니라 391조입니다. 391조고, 그러니까 거의 배 이상이죠. 그 다음에 삼성그룹 전체 매출은 255조 원 정도고, 그 다음에 순이익은 한 24조 원 정도고, 2010년에 삼성그룹 전체로. 그 다음에 계열사 현황을 보면은, 아까 67개 정도 했는데, 얼추 이제 좀 계열사를 현황을 보면은 상장 계열사가 18개, 그 다음에 비상장 회사가 61개, 공정위 수치하고, 공정위가 발표한 수치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컨대 이건 뭘 말하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쨌든 간에 재벌 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경쟁을 촉진하는 각종 규제 정책들을 이렇게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재벌 그룹에 대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차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시사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음 보면 대기업 이건 삼성그룹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 기업 집단들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대기업들이 재벌 그룹들한테끼리 지금 한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대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재벌 그룹이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장회사가 18개고,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비상장회사는 61개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상장회사의 재무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는 한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장회사는 그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재무정보가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제대로 알기가 힘들어요. 정확하게 알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45개 민간 재벌 그룹 상호출자 제한 그 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45개의 그 재벌 그룹들에 대해서 매출액이라든지 뭐 자산이라든지 뭐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하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희 같은 전문기관이 조사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대기업으로 한 건데, 근데 사실 대기업이라고 그래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대기업이면은 거의 다가 재벌 그룹 기업, 아까 45개 재벌 기업 집단에 거의 대기업을 다 대변을 해요. 그래서 대기업이라고 봐도 거의 이렇게 무방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로 그 재벌 그룹이 이게 그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느냐라고 한번 봐보시면, 이제 이게 총 산출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GDP는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고 이렇게 잘 아시죠? 국내 총 생산 1년 동안에 한국이라는 그 땅 내에서 생산된 총 부가가치의 합계가 이제 GDP죠. 근데 GDP 통계는 어떻게 내냐면요. 먼저 그 총 산출이라는 걸 계산해 냅니다. 총 산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기업들이 막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신고한 이제 뭐 매출액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매출액이 쭉 이렇게 나오죠. 뭐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그 1년 동안에 경제 활동을 통해서 번 그 수입이 있겠죠. 매출 수입. 그렇죠. 그 매출 총 수입에 해당하는 게 알기 쉽게 말하면 총 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안에는 중간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중간 거래가. 그렇죠. 중간 거래가. 원래 GDP는 최종 부가가치의 합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과서 경제학 교과서 보면은 생산자가 재분업자한테 주고 재분업자가 빵 제과업자한테 이렇게 주고 하면은 밀 생산업자가 100을 생산했으면 이건 이제 100이고, 근데 재분업자가 그걸 100에 사가지고 120에 넘기면은 재분업자는 20의 부가가치를 내는 거죠. 100은 중간 투입이죠. 근데 실제로 총 산출은 두 개를 합치면 220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빵을 만드는 제과업자는 다시 이제 뭐 그걸 이제 그 빵을 만들어 가지고 150에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빵 제과업자는 부가가치는 30만큼 난 거죠. 30 났는데 총 산출로 계산하면은 밀 생산업자에서 재분업자, 제과업 그 업자 이렇게 세 개를 다 합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370이 나오죠. 그렇죠. 그 총 산출이 370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총 산출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업들의 이른바 거의 재벌 그룹들의 그 매출액을 비교를 하면 이게 이제 재벌 그룹의 매출액인데 2009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총 산출액이 한 2,600조 이상 정도 되죠. 총 산출액이. 그 다음에 그 재벌 대기업들의 매출액은 1332조 정도 이렇게 되죠. 그 매출액이니까 비교를 하려면은 이 총 산출과 비교하는 게 더 좀 가깝겠죠. 물론 이제 뭐 GDP를 가지고서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재벌 대기업들의 매출액은 GDP 대비로 봤을 때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거의 한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죠? GDP 대비로 하면은 125%, 1.25배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오죠. 이 총 산출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딱 절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국의 재벌 그룹들이 한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45개 물론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지정되어 있는 53개 그룹이 한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뭐 숫자가 약간 그 차이가 나긴 하는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있죠. 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면은 이제 주로 이건 이제 상장 회사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아까 삼성그룹 같으면은 상장 회사가 18개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다음 상장되어 있지 않는 비상장 회사는 61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근데 한 50, 상위 하여튼 52 정도, 그러니까 53개 재벌 집단, 재벌 그룹의 상장된 회사들의 시가총액만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상호 출자 제한 그룹의 경우에는 대략 한 880조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그런데 현재 2012년 1월 현재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의 시가총액은 111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80%에 해당합니다. 80%에. 그러니까 거의 그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재벌그룹의 상장회사, 그러니까 비상장회사 빼놓고 상장회사의 상장회사 주식으로 다 거의 주식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엄청난 뭐라 할까요? 한국 경제에서 재벌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경제 전체로 보면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으로 봐도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데 그러면은 이 재벌 그룹의 지분율, 재벌 오너의 지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민간 재벌 그룹,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45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2009년과 2010년으로 해서 2009년에는 31개 이제 재벌 그룹, 2010년에는 35개 재벌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내부 지분율을 이렇게 이제 나타낸 건데요. 총수가 직접 그 재벌 그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체로 보유하는 것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벌 오너가. 그 다음에 총수 일가, 총수를 포함해서 총수의 아들, 손자, 며느리, 친인척까지를 포함해서 총수 일가가 보유한 게 4.5%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계열사들이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죠, 이게? 그래서 상호 출자 형태로. 서로 막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그렇죠. 원래는 100을 출자를 하면은 그 출자한 100만큼의 기업 가치가 표현이 돼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벌 그룹들이 A 계열사를 만들어서 100을 출자를 해놓고 B 계열사를 만들어서 A 계열사가 그 중에 50을 B 계열사한테 출자를 하고 그래서 이 B 계열사는 다시 그 중에 30을 A 계열사한테 되돌려서 출자를 하고 오면 그러면 이쪽 A 계열사에 남아있는 현금은 얼마죠?
80이죠. 이쪽에 20이 가 있고. 근데 이 A 계열사의 재무제표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죠? 자본이 130으로 부풀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A 계열사가 다른 C 계열사를 또 만들어가지고 출자를 해서 그런 식으로 막 부풀려 갈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 계열사가 B 계열사한테 50을 출자를 하고 B 계열사가 C 계열사한테 30을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C 계열사가 다시 A 계열사한테 20을 출자를 하고만 한 바퀴가 삥 돌려 순환 출자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상호 순환 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체 출자 총액은 100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분을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허수가 이렇게 부풀려져 가지고 이른바 장악을 한다 이거예요, 경영권을. 근데 그러면은 100만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허수인데 그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죠. A 계열사에 100을 출자하면서 어떻게 하죠? 사실은 증권시장에서 상장을 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500을 출자를 받죠. 아니면 1000을 출자를 받죠.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다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지분을 이렇게 소수가 소액주주가 되죠, 재벌이. 근데 그걸 순환 출자를 이렇게 상호 출자나 순환 출자를 빙빙빙 돌린다 이거예요.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맨 위에 꼭대기에다가 맨 위에 뭐라 할까요? 그냥 개똥이 기업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재벌 오너가 한 40이나 50을 이렇게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 40이나 50을 이제 이렇게 한 100을 넣어 놓고 설명하기 쉽게 100을 넣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계열사 A한테 한 80을 이렇게 출자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한 400 정도를 이렇게 투자를 모집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빙빙빙 돌려가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허수의 지분율을 높여간다 이거죠. 허수의 지분율을. 그러면서 이제 기업 전체를 이렇게 장악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 허수의 지분을 늘려놓은 게 45% 정도, 전후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만 봐도 한국의 재벌 그룹이 얼마나 상당한 정도로 지금 상호 출자 또는 순환 출자 이런 것에 의해서 문호발식 아니면은 가공 내지는 허수의 계열사들을 이렇게 쭉 만든다든지 이왕이면은 허수보다는 조금 돈이 되는 계열사를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럴 욕심에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럴 욕심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이제 지금 상호 출자 제한 그룹의 어떤 제한을 이렇게 두는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되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장 제대로 된 지분 구조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너가 40%나 50%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니면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게 정상적이죠. 근데 직접적으로 총수나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4%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계열사가 이렇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나 SK나 이런 오너가 마음대로 돈을 빼서 써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네 돈 내 돈 구별 없이 그냥 참 내 돈이야 라고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회사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가 손해를 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단지 그냥 그 어떤 지분 관계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그 총 재벌 그룹들의 그 지분율이 50%가량이 되는데, 전부 합산을 하면은 50%가량이 되는데, 그 중에 계열사들끼리 간에 서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높죠. 압도적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죠. 왜냐면은 상속의 문제도 피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그렇죠? 지금 뭐, 아까 삼성그룹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상속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됐죠? 그, 경영권 세습하면서? 그러니까 그 수단으로 악용이 된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그 계열사들 중심으로 해서 막 그 지분 구조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계열사를 많이 거느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재벌 대기업들한테 바라는 바는 뭡니까? 정말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도전 정신을 발휘해서 세계 시장에 가서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경쟁해서 좋은 그 높은 그 수익을 올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재벌 그룹들의 그 지분 구조를 보면은 총수 일가의 그 경영권 장악 및 세습을 위한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 하에서는 절대로 한국 경제의 어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절반가량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절반이 문제가 생기면 한국 경제 전부 난리가 나죠. 근데 이런 구조로는 이미 이제 글로벌화돼 있고, 뭐 글로벌 스탠다드네 뭐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한미 FTA에서 이제 곧 발효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할 거면은 못 버틴다 이거예요, 이런 구조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이제 규제라든지 출자 총액 제한 제도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그런 게, 첫째는, 그 계열사들 간의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허수의 가공에, 그걸로 해서, 경제 전체의 어떤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나 어떤 지배구조를 왜곡시키거나, 이건 뭡니까? 지배구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말한과 동시에 또 그 계열사들을 이렇게 막 필요 이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막 업종 진입을 하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빵집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언론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뭐 재벌 손녀가 뭘 하네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능해지죠. 뭐, 이제, 승계죠. 세습이죠. 재산 물려주기죠.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도 말이 나왔던 것처럼, 현대 모비스? 글로비스를 딱,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코딱지만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현대그룹이 거기다 이익을 갖다 다 몰아줘 그래요. 거기 글로비스의 오너를 이제 아들이나 손자로 딱 세워놓고, 코딱지만하게 이제 처음에 만들어서 조금만 투자를 해도 이렇게 지분 보유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몰아줘 버리면은 기업 가치가 이제 기업의 매출하고 이익이 팍 늘어나니까 기업 가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분이 이제 뻥튀기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세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를 하죠. 그렇죠.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그 품질이 좋은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어떤 부품들이나 서비스나 어떤 그 기술들을 다양한 그 외부 협력업체들로부터 제공받아서 해도 모자랄 정도죠. 그렇죠? 근데 그냥 글로비스 딱 해가지고 거기다 몰아줘버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잘 안 팔리면은 우는 소리 한다 이거죠. 무슨 우는 소리 하죠? 환율을 올려달라고 우는 소리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집권하자마자 그런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이렇게 그냥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출자총액 제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걸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나 친기업 정책 할 거야. 라고 하고서.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라 이겁니다. 자기 돈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낸 만큼의 경영권 행사를 해라 이겁니다. 자기가 낸 만큼의. 근데 일반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우선 이렇게 재벌 그룹처럼 순환 출자라는 뭐 이렇게 뭐 상호 출자는 뭐네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형편이 못 되잖아요. 오히려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도 모자라고 벅차가지고 빚내가지고 이게 하고 있잖아요. 근근히. 근데 재벌들은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막 해버리면은 경제가 온전하게 지속될 수가 없죠. 분명히 이런 왜곡된 구조는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경제가 계속 발전해 가면 갈수록 이런 구조로는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친재벌 반재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재벌 그룹 스스로도 이런 문제를 이런 그 잘못된 왜곡되고 뒤틀린 지배구조를 스스로 개선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미 이제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선거철을 맞이해가지고 정치권이 또 이렇게 레파토리식으로 그냥 떠든다 이거죠. 뭐 재벌 막 개혁 운운하고 이렇게 떠든다 이거죠. 그리고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잊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직원이 500명 정도 있어요.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500명 정도 있는데, 어쨌든 민주화 이후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롭고, 좀 이렇게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경제적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죠. 그래서 또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경제력 집중도는 더욱더 갈수록 심화되는 그런 구조를 보였죠. 그래서 양극화가 아주 극심한 이제 양극화를 이렇게 보이게 된 건데, 그 정치권도 정치권이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문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500명이나 되는 그런 그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전에는 좀 초창기에는 아주 조그만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뭐 하냐 이겁니다. 뭐 하냐 이거예요. 500명 그냥 와서 그냥 뭐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있으면서 쇼하냐 이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1991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제 공정거래 위반 사건 접수 건수 추이를 보시는 것처럼 2000년 외환위기 직후부터 이렇게 급증해가지고 거의 뭐 등락했지만은
그 고공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외환위기 전에는 물론 이제 이런 그 공정거래 관련한 어떤 그 규제들이나 어떤 그, 제재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외환위기 이후,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에 급증해가지고, 거의 이제 뭐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왜냐면은, 이건 이제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2000년 이후에 상대적으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조금 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파란 선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직권에 의해서 그 사건을 접수한 거고, 이것은 이제 실제로 뭐 중소기업자나 자영업자나 일반 소비자들이나 뭐 이런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떤 그 신고를 해서 그 한 숫자거든요. 보시면은 2000년 때부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제 직권에 의해서 한 것들이 급증을 했다가 이후에 아주 이제 2005년,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감을 하죠. 반면에 이제 일반 그 민간 부분에서 그 신고 접수된 건수가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또 급증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은 경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불공정 거래의 정도가 더욱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일반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나 뭐 하여튼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이 느끼기에 뭔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사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그 경쟁을 촉진하는 게 이제 공정거래법, 그 촉진하는 것과 관련된 게 법적 근거가 공정거래법이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그 법적 근거가 소비자보호법이고, 그다음에 하도급과 관련된 것은 하도급법이고, 가맹점과 관련된 것은 가맹사업법인데, 이렇게 관련된 법률 유형별로 이렇게 그 불공정 거래 사건 접수 추이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2000년에 이렇게 급증했던 건 뭐였죠? 하도급법이 급증했죠. 그러니까 하도급은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들이나 건설업종이나 뭐 이렇게 SI 관련한 이런 쪽, IT 관련한 이런 쪽에 이제 주로 하도급 문제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데, 하여튼 뭔지는 몰라도 2000년 이후에 이렇게 급증했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후반에 와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이렇게 쭉 후반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노무현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늘었다가 약간 최근에 들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이제 사건 접수는 거의 이제 크게 변동이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크게 변동을 보였던 것은 뭐죠? 하도급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주로 중소기업들, 하도급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상당히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압박을 받아왔다라는, 지난 10년 동안 압박을 굉장히 크게 받아왔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공정거래에 관한 것은 그 핵심은 어디가 있다? 중소기업들의 하도급에가 이게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제 유형별로 보면은, 이제 그, 제일로 많은 게 뭐냐면은 그,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된 그 것들이 이제 제일로 많고, 그 외에는 뭐, 지금 그, 이게, 이게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이제 제일로 많고, 나머지는 이제 좀 건수가 이렇게 적은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그 법률적 그 유형으로는 그 하도급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하도급과 관련해서 불공정 거래가 굉장히 많다. 불공정 행위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접수 요건, 이제는 이제 사건 처리 실적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거 보이나요? 이건 이제 뭔가요? 예,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오세요, 오세요 하고 이렇게 뭐 그런 것 같은데, 처리 실적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뭐, 이건 좀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런 정도 도표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신 것처럼 뭐 한 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재벌 개혁이라고 할 때는, 첫째는 무엇보다도 실제 현실에 대해서 올바로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제대로 된 어떤 대책들이나 어떤 정책들을 강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재벌 개혁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업력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소비자들이나 수요자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역시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경쟁력이 없는 그런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저희 한도 두세 달 전에 자영업자 관련한 문제를 저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관련해서. 아마 그때 나왔던 이제 이야기인데, 대기업들의 유통업체들이 동네 자영업자들 장사하는 데까지 파고 들어와서 못 살게 한다. 라고 막 언론에서 막 떠들었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의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대기업 유통업자들이 자영업자들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한 반.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뭐였냐면은, 같은 자영업자들끼리 간에 너무나 지나친 과당 경쟁, 과잉 경쟁. 너무 숫자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모르면 그에 대한 적합한 대책도 마련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소비자나 수요자들의 어떤 요구에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냥 선거 때 정치권이 단지 그냥 슬로건식으로 그냥 이렇게 의뢰이 그렇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떠들어대는 걸로서 이렇게 재벌들에 대한 어떤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많고 그걸 개선해야 될 개혁을 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잘못된 이미지나 잘못된 정보를 자꾸 이렇게 주게 되면 일반 국민들도 그런 문제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보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해결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름 바꾼 새누리당이 됐든 옛날 한나라당이죠.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이 됐든 진보통합당이 됐든 이 기존 정치권 이런 엉터리 같은 행위를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기존 정치권들 전부 물갈이 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물갈이 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들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냐면 저번 이제 압구정 공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치는 뭘로 합니까? 정치는 그냥 아무나 가서 그냥 내가 이름 좀 팔리고 하면 가서 그냥 가서 폰만 잡고 이렇게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너 국회의원 못 오겠어 하고 막 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야 나는 우리는 반민주 어쩌고저쩌고 하고 반 새누리라고 해야 되나요? 반 한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해야 돼? 진보적 가치가 어때? 이런 걸로서 정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치는 뭐냐면요. 기업은 뭘 어떻게 하죠? 경영 전략으로서 하죠. 경영 전략으로 기업을 경영하죠. 정치는 기업의 CEO와 같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핵심이죠. 정치가. 그렇잖아요. 정치가 국가를 경영하는 건데 그러면 국가를 경영하려면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경영 전략이 필요하듯이 정치가 국가를 경영하는데 그 경영 전략 같은 것이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정책이죠. 정책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재벌 개혁 떠들어 봐야 그리고 누가 출총제하고 뭐다고 하니까 나도 한마디 하자고 그렇게 그런 단어들만 내뱉어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렇게 풀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기에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진보통합당 이런 데가 기존 정치권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그런 역량이 있었다면 왜 지난 20년 동안 민주화된 이후에 20년 동안 못 해왔죠? 있는데도 못 해왔다라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없기 때문에 못 해온 거죠. 이제 20년 동안 못 해왔는데 이제 지금 또 생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근본적으로 정책 역량이 없는 기존 정치권을 전면적으로 물갈이하지 않고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식 세대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정책을 갖는 이 정책적인 역량을 가진 20대, 30대, 40대 젊은 자식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정치권을 바꿔야만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그래서 새세대 희망당이라는 만들어 온 것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그러한 어떤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경제적으로도 이런 재벌 문제를 포함해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떠든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 각자의 문제입니다. 각자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자가 선택을 하고 각자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각자가 선택하고 문제를 푸는데
개개인은 이렇게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새세대 희망당이라는 이렇게 장을 만들어서 이 장에 같이 참여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에 참여하시고 안 하시고는 이제 자식 세대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죠. 하여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로 이제 제대로 된 정책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이나 자식 세대들의 삶을 정말로 이제 근본적으로 좀 바꿔가자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적극적으로 한번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지금의 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기존의 정치권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오늘 물레 공방은